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LSL 날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10년 넘게 이어진 지극한 병간호 끝에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긴 시간 뒤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하신 박정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68, 강산이 6번하고도 8번이 더 변하는 세월을 살아온 늙은이입니다. DJ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그저 한 편이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혼자 춤춘 광대짓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제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사람은 참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 포항 어디쯤이 고향이었던 그 사람은 25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난 제게도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현이 서툴고 집안의 기둥으로서의 책임감이 유달리 강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2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자재 상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2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가게 격리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이 다 그랬듯 제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사장님, 사모님으로 불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시작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고 명절마다 시댁에 두둑한 봉투를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자 이유였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부딪힐 때면 언제나 여자가 뭘 아느냐며 제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 또한 가장의 무게를 견디는 남편의 방식이려니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 제 가정을 꾸렸고 저희 부부에게도 이른바 황혼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간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남편의 58번째 생일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역국을 끓여 저녁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속이 쓰리다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위장이 좋지 않았던 터라 소화제나 먹고 자면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그날 밤 남편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암 3기, 그것도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일만 하던 사람이 암이라니.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고 그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은 그 꼿꼿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토악질을 해댔습니다. 머리카락은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갔고 한때 80kg에 육박하던 거구는 50kg대의 앙상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토하면 등을 두드리고 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며느리나 딸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굽히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근처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로 죽을 쑤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다는 온갖 약초와 버섯을 구해 다려 먹였습니다. 혹여나 감염이라도 될까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병실 바닥을 닦고 남편의 몸을 알코올솜으로 소독했습니다. 제 몸은 망가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괴롭혔지만 남편을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느라 통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려 숟가락 하나 들기 어려웠지만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남편 못지않게 빠졌고 제 얼굴은 거울을 볼 때마다 10년은 더 늙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타지에서 제 가정을 꾸리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가끔 병원에 들러 봉투를 내밀고 가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미의 고단한 삶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제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은 수술비와 몇 차례의 항암 치료비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는 주사 한 방에 수백만 원이 오가는 것을 보며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고 노후에 살려고 마련해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그것만은 팔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완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평생의 고생이, 제 모든 희생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저희 부부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관리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저염식 식단을 챙겼습니다. 남편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5년이 흘러 남편은 암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투병 전보다 더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늦었지만 행복한 황혼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하던 사람이 말수가 늘었지만 그 말의 대부분은 저를 향한 타박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늙었어? 얼굴에 검버섯은 또 뭐야? 밥에서 짠내가 나잖아. 내 병 또 도지게 하려고 이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좀 배워. 냄새나게. 저는 그 모든 것이 투병 생활로 예민해진 남편의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10년간 병수발을 들며 저 역시 폭삭 늙어버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편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어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제법 먼 곳까지 원정을 간다며 좋은 등산복에 비싼 등산화까지 사들였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건강을 되찾아 활기차게 사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등산이 제 삶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등산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젖은 옷 갈아입을 하며 속옷과 수건을 챙겨두고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지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요. 저는 얼른 남편의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으려다 등산복 주머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모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 그리고 화려한 무늬의 여성용 머리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평생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긴 했지만 늘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기계치라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산악회라고 저장된 단체 대화방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한 여자와의 대화창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비 맞으면서 자기랑 있으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당신표 김치찌개보다 이 집 닭볶음탕이 100배는 맛있네. 그 늙은 이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병수발 다 끝났으면 이제 버릴 때도 됐잖아.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답장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집이랑 가게 명예 정리하고 있어. 저 여자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줄 거니까. 당신같이 곱고 예쁜 사람을 만난 게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야.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내 모습.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이었던 오피스텔을 팔던 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남편이 제발 사람만 달라고 빌었던 수많은 밤.
그 모든 것이 저 여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아침을 차리는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봤어? 잘 됐네.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 뭐라고? 이혼해. 나 이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 어떻게 살렸는데? 당신 암 걸렸을 때 내가.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10년 전 얘기 좀 그만하라고. 당신이 나 간병한 거? 고맙지. 근데 그거 다 빚으로 갚았잖아. 빚? 그래 빚. 당신 오피스텔 판 거 그거 내가 이자까지 쳐서 2배로 줬잖아. 가게 명의도 당신 앞으로 해줬고. 근데 뭐가 더 필요해?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제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기 시작한 것. 자식들 몰래 제 앞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사주었던 것. 그것이 간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저를 내쫓기 위한 퇴직금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나 병수발 드는 동안 당신 꼴이 어땠는 줄 알아? 냄새나고 늙고 징그러웠어. 난 당신 볼 때마다 내가 환자라는 게 실감나서 끔찍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달라. 날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봐준다고. 남편이 말하는 그 여자는 산악회에서 만난 15살 연하의 돌싱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창 항암 치료로 힘들어할 때 재활을 위해 다녔던 병원 근처 건강센터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남편은 자신을 남자로 봐주는 그 여자에게 속절없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오피스텔을 팔아 마련한 병원비 중 일부도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비급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으로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이라며 던져준 그 상가 하나, 그리고 제 옷가지를 담은 작은 트렁크 하나가 제 4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 가게와 아파트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제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러시는 것도 다 외로워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용서하세요. 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 상가를 팔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그 여자의 명의로 돌려놓은 후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분할금 뿐이었습니다. DJ님, 저는 요즘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돕고 있습니다. 망가진 허리와 손목이 매일 밤 비명을 지르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간 남편을 간병하며 놓쳐버린 제 노후는 이제 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가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 남편이 완치되지 못했다면, 아니 차라리 그때 내가 남편을 살리려 그토록 애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행복했을까요? 제 청춘과 맞바꾼 남편의 목숨이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검버섯 가득하고 주름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이 내뱉었던 그 징그럽다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제 잃어버린 10년 아니 40년의 세월은 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박정숙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극한 헌신이 씻을 수 없는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참담함.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정숙님께 감히 힘내시라는 말씀조차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디 남은 생은 온전히 정숙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